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작심 비판 기자회견으로 집권 여당의 분위기가 뒤숭숭합니다. 출범을 앞둔 비대위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여론전을 시작한 셈인데요.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에서는 무대응 기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취임 100일을 앞둔 윤 대통령에게 당의 상황은 또 하나의 걱정거리가 된 셈입니다. 정치권 소식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을 강도 높게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했는데 양두구육이다 이런 표현까지 꺼내면서 예상외로 거친 말들이 좀 오갔습니다. 이 대표의 발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전면전을 선언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윤 대통령 그다음에 윤핵관, 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들의 6명 이름을 직접 거론하면서 비판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걷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여운을 남기는 이야기들을 좀 했기 때문에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 전 당대표죠, 이제 전 당대표를 정치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거나 아니면 비대위원장을 맡은 주호영 신임 비대위원장이 뭔가 정치적인 해법을 모색할 가능성은 있어 보이는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윤 대통령과 만날 의향이 있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도 예. 만날 이유가 없다. 내부 총질하는 대표라는 문자를 보고 정확하게 뜻을 이해했다. 이렇게 굉장히 서운하면서도 억울한 느낌을 표현하고 네. 또 그걸 넘어서서 분노의 눈물까지 흘렸기 때문에 대통령과 윤핵관들과의 관계를 정리하면서 이제는 끝까지 결연하게 싸우겠다 이렇게 표방했기 때문에 여당인 국민의힘 앞으로 내분과 갈등이 좀 심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준석 대표가 좀 정치적으로 성숙했으면은 예. 좀 본인이 억울하고 섭섭한 게 있더라도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과 공격 이런 것들을 좀 자제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앞으로 좀 대안을 모색하는 어떤 길들을 좀 제시했으면 좋겠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사태를 그냥 둘 게 아니라 이 사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나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나서서 정치적 해결 방안을 모색해서 집권 여당의 내분과 갈등 사태를 좀 정리하고 안정화시켜야지 출범한 지 석 달밖에 되지 않는 윤석열 정부도 다시 좀 심기일전에서 일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거든요. 예. 그런 관점에서 조금 폭넓은 정치적인 해법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기자회견만 보면 사실상 이준석 대표가 윤 대통령과의 정치적 결별을 표현한 거나 다름없다라고 느껴지는데 앞으로 대통령과의 관계는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예.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는 남겨뒀어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제 전체적으로 그 기자회견을 현장 가서도 봤는데 이제 밑에서 어제 이제 일을 하느라고 봤는데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이준석 대표가 등장했던 한 2년 전에는 정말 젊은 청년 정치인이 보수의 혁신의 기치를 들고 들어와서 여의도에 새로운 신선한 바람을 줬다는 측면에서는 예. 어제의 기자회견은 굉장히 좀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안타깝다. 참 정치가 매정하구나. 어제 내용을 보면은 그렇게 이 무슨 쌍욕까지 먹어가면서 그렇게 이 국민의힘의 정권 교체에서 뛰어서 했던 사람을 내치는 토사구팽 당하는 그런 심정을 봤을 때 안타까웠는데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어제는 윤핵관들에 대해서 전체적인 묵직한 카운터 펀치를 날린 것이죠. 예. 하지만 이제 대통령도 거론이 됐기 때문에 대통령과 결별이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결국에는 윤핵관들과의 완전한 결별, 결국엔 그게 국민의힘이 사는 길이고 윤석열 정부가 사는 길이다라는 쓴소리를 하는 것이고 최근에 들어서 국민의힘 보수층에서는 가장 제정신이 든 메시지를 준 제대로 된 메시지죠. 예. 제대로 준 메시지를 이준석 대표가 줬다고 전 대표가 줬다고 봅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아직 만날 이유도 없고 여러 가지 아직은 말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네. 결국엔 똑같아요. 대선 경선 때도 윤핵관 처리하라고 그랬어요. 그게 갈등이었고 또 들어와서도 윤핵관들한테 이 권력 쟁투 속에서도 살아남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 국민의힘이 나가야 될 부분에서 이준석 당시 대표가 던졌는데 그때도 윤핵관에 힘을 실어준 건 윤석열
대통령이었죠. 하지만 내부 총재라는 당대표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문자 메시지가 권선동 원내대표를 통해서 드러났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 한 번은 박을 수 있잖아요. 이준석 전 대표께서 그래도 여당 대표고 선거에서 그만큼 기여를 했으면 예. 서운하다. 그 대통령님 정신 차리십시오. 윤핵관에 둘러싸이면 제대로 못 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저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과제를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핵관을 처리하지 않는 이상은 국민의힘은 더 이상 어떤 회복의 여지가 없다. 그리고 윤핵관들에게도 경고를 한 것이죠. 뭐 이름까지 거론했잖아요. 예. 정확하게 윤핵관과 윤핵관 호소인 셋해서 6명이던데 네. 내가 봐서는 결국엔 윤핵관들한테는 이 국민의힘을 위해서 그리고 본인이 제가 봐서는 뭐 신당 창단 얘기들이 안 한다고 했잖아요. 결국에는 국민의힘을 버리지 않겠다는 소리거든요. 그랬을 때는 국민의힘을 아직도 아끼고 있고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에 대한 성공도 아직까지 가지고 있는 메시지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든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든 윤핵관에 대한 거취를 첫 번째 비단 주머니를 풀어준 거죠. 다른 지역으로 출마해라. 예. 결국에는 그게 숙제라고 생각해서 저는 대통령과의 결별이라고 보기에는 좀 상당히 좀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렇게 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 다른 지역으로 출마해라 이 요구에 그 윤핵관 3명 중에 한 명이죠. 이철규 의원은 이 대표가 지구를 떠나면 호남 출마하겠다 이렇게 또 비난을 했고 또 한편 친이계 의원들은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당내 파장은 어떻게 전개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철규 의원이 그런 발언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성숙되게 받아들여야죠. 여기에서 윤핵관 시드를 쳐주면 본인에게 뭐가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전 대표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이준석 전 대표가 당에 기여한 바가 있고 그걸 아는 분이 이렇게 이준석 대표가 저 어제는 봐서는 애정어린 쓴소리예요. 최근 들어서 현 정부와 국민의힘에 이런 쓴소리를 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죠.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줄서기만 바빴지.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철규 의원의 저런 말들은 전혀 이준석 지금 전 대표의 행보에 도움이 되지 않고 더 기름을 붓는 격이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봐서는 현 이제 주호영 지도 체제가 들어오면서 아마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그 중재 역할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지금은 안 만난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그 역할을 하지 못하면 국민의힘은 가처분 신청 부분의 인용 기각이든 간에 이준석 전 대표가 말했잖아요. 끝까지 싸운다. 예. 정말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런 방식으로 싸워주겠다 네. 하면 저는 이준석 대표 정도면 그 정도의 어떤 실행 능력이 있다고 봐요. 영리하고 예. 그다음 국민의힘의 당원들에 대한 전반적인 지지 기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옳지 않다. 그리고 도움이 전혀 안 된다.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저 교수님은 좀 당내 파장 앞으로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요? 당내 파장은 당분간 이제 커질 수밖에 없겠죠. 예. 왜냐하면은 이제 윤핵관에 대해서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이 명확하게 갈렸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쉽게 말하면은 윤핵관 그룹과 그다음에 친 이준석 그룹이 저는 조금 상당한 갈등을 겪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아까 저 서부 대님이 말씀하셨지만은 제가 보기에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는 회복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구체적인 기자회견 문구를 보면요. 예. 대통령과 저희 문제는 상당한 오해 부분에서 됐다. 중간에서 이간질하는 사람, 의사 전달을 잘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예. 네.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잘 되기를 바라고 대한민국이 잘 되기를 바란다. 네. 그렇게 하려면 이제 세 가지를 해야 된다. 첫 번째는 윤핵관을 도려내야 된다. 두 번째로는 전격적인 인적 쇄신을 해야 된다. 그건 정부와 대통령실과 정당의 인적 쇄신이 필요하고 세 번째로는 그동안의 대선 후보로서 제시한 공약들을 대통령이 당선됐기 때문에 네. 어떻게 실천할지 그 의지를 분명하게 표현을 해달라. 그러면 대통령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는 여지와 가능성을 남겼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 봤을 때 이준석 대표의 직접적인 공격의 대상은 대통령이라기보다는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6명은 이제 실명도 거론했는데 그분들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난 대선 과정과 대선 이후에 지방선거 공천하는 과정 속에서 갈등이 많았다는 사실을 본인이 밝혔거든요. 그런 측면에 봤을 때 여러 가지 뭐 표현들을 많이 했습니다. 윤핵관들이 당헌 당규를 누더기로 만들면서
자기한테 집단 린치를 가했다. 쉽게 말하면 자기를 이제 당대표에서 쫓아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다음에 윤핵관들이 호가호위하면서 그러면서도 정당과 국가를 경영할 능력은 없는 사람들이다. 윤핵관을 다 합쳐도 10%도 안 된다. 본인은 10% 이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개인적인 능력이 있다. 그다음에 또 이번 사태는 윤핵관들이 일으킨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또 권성동 호남대 직무대행에 대해서도 분명히 공격을 했거든요. 직무대행을 그만두고 원내대표만 유지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또 초기에 이 사태를 사고로 규정했는데 갑자기 왜 비상상황으로 끌고 와서 자기를 당대표에서 내쫓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앞으로 본인들이 진정성을 가지려면은 열세 지역인 뭐 서울의 강북 지역이라든지 수도권의 열세 지역에 출마할 수 있는 진정성을 보여라. 경쟁력을 보여라. 그러면 네. 그 희생정신, 헌신성을 믿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예.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서부대님 말씀하셨지만은 윤핵관에 관련된 사람들이 직접 나서서 반박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싸움만 더 벌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또 당내에서는 이준석 의원이 제시하고 있는 제가 보기에 크게 두 가지 프레임이 있습니다. 하나는 2030 MZ 세대가 생각하고 있는 정치적인 패러다임이 있는 거거든요. 사실 이준석 대표가 당 대표를 맡고부터 2021년, 2022년 그 보궐선거, 대선, 지방선거를 다 이겼단 말이에요. 예. 그거는 이준석 대표가 그 표를 갖고 오고 상징성을 대표하는 2030 세대들의 지지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대선도 0.73% 차이로 이겼는데 네.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이 당대표에서 물러나고 바깥에서 이제 정치 활동을 계속할 경우에 국민의힘은 결국은 2030 지지를 상실하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대통령 국정 운영도나 정당 지지도나 다음 총선을 어떻게 치를 거냐 이 딜레마에 빠져 있고 네. 또 이준석 대표가 이제 기자회견에서 이야기했듯이 국민의힘이 너무 집단주의적 과거 보수 패러다임에 갇혀 있다. 이제는 새로운 시대, 즉 산업화 민주화 이후의 시대에는 다원화 시대로 가야 되고 다원화 시대에는 개인의 자유와 인권과 이런 가치들이 소중하다. 그래서 앞으로 새로운 개혁적 보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2030과 새로운 미래 보수의 프레임을 설정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국민들이 봤을 때는 전부 다 수긍할 수 있는 방식이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 가지고 당내에서 이준석 대표가 공격하는 그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나서서 구시대 방식으로 싸울 게 아니라 조금 미래 담론을 가지면서 또 당을 어떻게 회복하고 안정화시킬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이렇게 뭐 대응 내지는 수습을 해 나가는 게 필요한데 예. 조금 아쉽다고 보이고 있고 이준석 전 대표의 기자회견 내용을 지지하는 그래서 김웅 의원이라든지 김병우 의원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자랑스럽고 뭐 우리 국민의힘 우리 대표다. 이건 좀 지나친 표현이긴 한데요. 이런 표현도 했고 그다음 김병우 의원은 이준석은 여의도의 문 좋은 미래다. 즉 권위주의 권력구조에 기생하는 기성 정치권을 폭격했던 거고 앞으로는 보수도 자유와 민주주의와 인권을 소중히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런 미래 담론 프레임을 제시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이제 국민의힘이 새로운 보수로 거듭나기 위한 어떤 노력하는 그런 속에서의 어떤 경쟁이 필요하지 권력 싸움, 자리 다툼 네. 이걸 보면은 내부만 강해지고 국민의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예. 예. 국민의힘 상황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주호영 비대위 체제도 시작부터 험난합니다. 김성원 의원의 실언 그리고 권 원내대표의 참여 문제 이걸로 좀 논란이 번지고 있는 모양새인데 모레가 출범 목표일이거든요. 가능할까요? 뭐 고민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내부적인 문제도 있고 뭐 가장 큰 충격은 아무래도 이준석 전 대표의 기자회견이라고 보여질 수 있죠. 온갖 국민과 미래의 관심이 어제 이준석 전 대표 기자회견에 쏠렸기 때문에 비대위원장이 이 이준석 전 대표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는 비대위를 제대로 출범시킬 수 있을까 이런 약간 걱정이 드는데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당내 통합과 안정을 기하겠다. 이걸 첫 번째 이제 기치로 내걸었단 말이에요. 그 제 1번 과제는 이제 이준석 전 당대표를 어떻게 설득할 거냐, 아니면 정치적으로 화해할 거냐, 뭐 이런 게 제일 큰 과제라고 보여지는데 어제 뭐 이준석 전 당대표 기자회견에서는 주호영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아주 우호적이고 긍정적인 평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주호영 의원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이준석
전 당 대표를 만나가지고 서로 요구하는 것을 듣고 대통령과 좀 중재하는 정치적인 타협을 시키는 이런 일이 첫 번째 과제일 것 같고요. 나머지 이제 비대위원회의 성격, 기간, 그다음 구성 어떻게 할 거냐. 네. 지금 뭐 2, 3개월짜리로 갈 거냐, 네. 아니면 5, 6개월짜리로 갈 거냐. 그럼 예. 전당대회를 뭐 올해 9월, 10월에 할 거냐, 아니면 내년 1, 2월에 할 거냐. 이런 것들도 당내에서 아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 봤을 때 주호영 의원이 비대위원장으로서 상당히 좀 고심을 하고 있지 않을까, 고민을 하고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또 당내에 초선, 재선, 3선 의원들 중에서 괜찮은 분들이 비대위원회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분들이 비대위에 내가 왜 참여해야 되지? 이 혼란스러운 데서 이쪽으로 저쪽으로부터 다 비판과 욕을 얻어먹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비대위 참여를 좀 꺼리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외부에서도 비대위에 참여할 마땅한 인선이 조금 지연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앞으로 국민의힘의 당내 파장이 좀 어떻게 수습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는 17일이면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는데요. 취임덕이라고 불릴 만큼 지금 낮은 지지율 때문에 정권 초반에 좀 국정 운영 상실, 동력 상실에 대한 우려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지지율 20%대가 나오고 있다는 상황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지요? 저도 참 기대 반 우려 반입니다. 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입이 결국에는 여기까지 이르는 거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낮은 지지율은 누구의 책임도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 거예요. 예. 도어스태핑이라는 좋은 제도를 잘 활용했어야 되는데 그 좋은 제도 하에서 본인이 준비되지 않은, 정제되지 않은 발언들이 결국에는 화를 부른 것이고요. 최근에 보면은 한 가지만 꼭 짚으면, 그러니까 낮은 지지율 얘기가 나와서요. 지지율이 대개 20%까지 갔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에 도스핑에서 국민들한테 그랬죠. 나 뭐 지지율 신경 쓰지 않아. 그냥 뭐 국면 보고 갈 거야 하면서 그냥 쭉 갔는데 그게 국민들이 되게 안 좋았어요. 예. 그리고 휴가 갔다 와서는 좀 태세가 바뀌었는데 최근에서는 모든 정책과 국정이라는 게 국민의 뜻을 잘 받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형태들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모든 정책과 인사나 그다음에 메시지까지도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취임 100일 날 과연 그걸 상쇄시킬 만한 메시지가 나올 것이냐. 그러면 취임 100일을 맞이해서 인적 쇄신을 발표한다. 늦었죠. 휴가 복귀하면서 선물을 가져왔었어야죠. 예. 인적 쇄신, 국민들한테 실망을 줬던 부분에 있어서 과감한 쇄신을 시기는 하겠습니다. 그때가 맞다라고. 그럼요. 이게 또 소잃고 양간 고치는 격이에요. 그 당시를 왜 놓치고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국가 재난에 대한 위기 관리 능력, 수해에 대응하는 능력들에 있어서 국민들한테 또 평가를 한번 받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뭐 폰트롤 타워부터 시작해서 각가지 이 대통령에서 했던 대응들이 정말 국민들이 보기에는 어처구니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거는 휴가 복귀하면서 인적 쇄신은 털었어야 되는데 수해 복구 능력이나 국가 위기 능력에 대해서 아주 낙제점을 받은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100일이 되니까 뒷수수 받듯이 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이고 노력한다. 하지만 신선한 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취임 100일에 국민들한테 뭔가 변화를 주고 한번 기대를 다시 복돋기 위해서는 정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대통령 빼고 다 바꾼다는 생각으로 인적 쇄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전혀 국민들한테 공감될 수 없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일부 김은혜 네. 그렇죠 전 의원을 다시 이제 복귀시키고 여러 가지 네. 하마평이 있지만 네. 궁극적으로 보면 대통령실에 이제 보통 그 언론에서 보면 육상시라고 그러더라고요. 좀 비유를 하면 예. 6명의 당시에 그 대검 시절에 검찰총장 시절에 데리고 있었던 검찰 식구들 옆에 다 있잖아요. 공직기강, 총무, 인사, 뭐 비서실의 내부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결국에는 혹시나 대통령의 눈가기를 막고 있는 건 아니냐. 이런 부분들을 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 단지 수석 몇 명, 시민사회 수석, 홍보, 뭐 비서실장, 뭐 이런 부분만 바꿔서는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냥 원발의 오줌 느끼식의 처방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좀 걱정이 커요. 또 말뿐인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 되고 네. 또 그 말에서 말로 끝나서 또 같은 반복이 실수가 계속되면 예.
저는 좀 우려가 너무 크고 두 번째는 취임 100일 날 전에 나와야 될 부분들은 이 어려운 지지율의 하락과 여러 가지 국정 운영의 난맥상은 그러면 국정 파트너인 민주당하고 지금 100일이 되는데 한 번도 안 만나요. 그럼 뭐 통합에 대한 메시지 하나도 없어요. 예. 뭐 그럴 수밖에 없을 거는 같아요. 왜? 국민 통합할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내부 통합도 못 하는데. 지금 이준석 대표 저러고 전 대표 저러고 있지. 윤핵관이라는 권선우 원내대표 그 사고를 쳐서 저렇게 지금 사면초가에 놓여 있지. 내부 통합도 안 되니까 국민 통합은커녕 야당하고에 대한 협치도 안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뭐가 문제일까요? 단순히 취임 100일에 대한 메시지만 날린다고 해서 되지 않습니다. 말뿐인 거는요. 그냥 허상으로 날아가 버려요. 더 화를 진짜 철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는 좀 실천적인 실무 라인에서 야당과의 협치를 강화하고 인사 부분에 있어서 덜어낼 부분이 어딘지를 명확하게 알아서 좀 나름대로 환골탈태하는 인적 쇄신을 한번 좀 기대를 해봅니다만 좀 어렵지는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 빼고 다 바꿔야 한다. 그리고 야당과의 협치도 좀 힘써야 한다. 환골탈태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서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도 뭐 굉장히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상황이 한 부분이 위기 상황이 아니거든요. 총체적 난국, 전반적인 위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실 자체도 뭐 정무적인 조정 능력, 정책 조정 능력, 홍보 능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떨어져서 대통령 국정 운영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총리를 비롯한 장관들도 제대로 일하는 장관 누가 있느냐 이런 비판을 받고 있고 또 여당인 국민의힘도 내분과 분열과 갈등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국정 운영의 삼축인 대통령실과 정부와 당이 전부 다 혼돈에 빠졌기 때문에 뭐 일부분 땜빵 일시적인 처리로는 상당히 어렵다. 전면적인 쇄신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이 필요성은 있지만은 다만 대통령이 취임한 지 이제 한 3개월밖에 되지 않았잖아요. 아직까지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부분의 인사들이 일할 수 있는 아직 그 체계 시스템에서 안착을 못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 봤을 때 대통령은 조금 시간을 더 주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문제가 된 인사들, 특히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홍보수석이나 뭐 그다음에 대변인이나 그다음에 또 정무수석이나 이런 분들은 이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질 필요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다고 총리나 장관이 지금은 사퇴하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몇몇 수석들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게 되면은 대통령이 인사할 수 있는 자유로운 공간이 생깁니다. 그러면 새로운 대통령 비서실장을 업무 추진력이 있고 정책 조정 능력이 있고 대통령의 신뢰를 받는 사람이 들어와서 대통령실을 좀 정비를 하고 그다음에 한덕수 국무총리 이하 그 총리와 장관들과의 소통을 하고 또 국민의힘 내홍을 겪고 있지만은 이제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안착을 해서 비대위를 구성해서 활동을 시작하게 되면은 정당도 안정화시킬 수 있는 사실 그런 정무적인 능력이 있는 이런 대통령 비서실장이 들어오면은 이 위기 상황을 수습할 수 있는 매듭을 고리를 풀 수 있는 그렇게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예. 대통령 비서실장과 그 일부 참모진 이런 분들에 대한 교체는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있고 또 지금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이제 사퇴했기 때문에 교육부 장관도 빨리 선임할 필요가 있고요. 네. 정부 출범 전 3개월이 넘어섰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보건부 복지부 네. 장관도 아직 후임을 지명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인선 부분에서 좀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 그다음에 덧붙여서 그저께 이제 8.15 뭐 특별 3인이 있었는데 조금 폭이 너무 적고 또 뭐 정치인들은 배제되고 이랬단 말이에요. 원래 대통령 취임 첫 특별 3인은 폭이 굉장히 넓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과거에 김영삼 대통령 때는 한 4만 명 이상 특별 3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김대중 대통령 때도 5만 명 이상 특별 3인을 하고 정치인, 경제인, 민생 사범들까지 다 특별 3인해서 국민 대통합과 또 새로운 미래를 위한 출발 이런 의미를 부여했는데 이번에는 특별 3인 폭이 굉장히 적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국민들한테 주는 어떤 임팩트도 조금 적었다고 보여지는데 이제 내일 8.15 경축사 제가 보기엔 경축사에서는 대한민국의 역사적인 어떤 의미
그다음 본인이 앞으로 어떤 대통령이 되겠다는 각오 이런 것들을 좀 총체적으로 이렇게 밝힐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17일 날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은 첫 번째 사실 뭐 대국민 기자회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국정 비전, 또 국정 우선순위 과제, 또 구체적인 정책에 대한 내용들을 국민들한테 좀 소상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앞으로 5년 동안 이렇게 나라를 이끌려고 가는구나라는 그런 조금 확신을 줄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총체적인 뭐 경제적인 문제, 또 코로나 재발 문제, 또 우리 폭우로 인한 피해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 가지고 대통령이 어떻게 하겠다는 거를 좀 각오를 밝히는 그래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볼 수 있거든요. 대통령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권한은 인사권도 아니고 예산권도 아닙니다. 국민에게 호소할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그런 소통 능력을 이번에 좀 잘 발휘하시면은 아무래도 좀 이게 국면 전환을 위한 국면 전환이 아니라 조금 전열을 정비하면서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끝으로 더불어민주당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현재 전당대회 지역순회 경선이 한창인데 이른바 어대명이라는 것을 계속 굳히고 있습니다. 일단 97그룹의 단일화도 사실상 좀 쉽지 않은 상황인데 두 분은 짧게 좀 앞으로의 전망을 좀 듣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할까요? 시간상, 그렇죠. 어대명에서 확대명이 된 거죠. 네. 지금 현재까지는 확실하게 이제 흘러가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큰 흐름의 변화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좀 아쉬운 부분들은 이제 경선 과정이 되면서 수치에 대한 경쟁보다는 이 과정 속에서 나오는 담론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그리고 담론에 대한 어떤 이 창조적 갈등 속에서 나오는 이 생산물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그 다음 차기 지도부는 무엇을 할 것인가. 네. 이게 이번 경선을 통해서 나와야 되는데 네. 아직은 일방적인 어떤 독주를 하는 이재명 의원 후보가 하다 보니까 예. 결국엔 그런 부분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전체판은 큰 흐름의 변화는 없겠지만 다만 이제 호남이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수도권이 있고요. 그다음에 대의원 투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의원들은 보통 이제 당원 투표하고 등가가 있어서 한 20몇 표수 대 1 이렇게 되거든요. 한 표당.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큰 흐름보다 흐름에는 뭐 변화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호남과 수도권 가장 당원들이 많고 대의원을 거치면서 조금 순위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일부 최고위원들이나 그다음에 2, 3위로 되어 있는 그런 분들에 있어서 좀 힘을 받을 수 있는 폭은 기대할 수 있는데 하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좀 담론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치열하게 싸우고 뭐 당원 80조 갖고 싸우지 말고요. 좀 그 다음에 민주당이 어떤 혁신과 방향으로 갈 건지에 대해서 좀 치열하게 싸웠으면 좋겠다. 그런 좀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도 짧게 정리해 주시죠. 네, 뭐 후보 단일화는 어려운 것 같고요. 결국 이제 이재명 후보가 당대표가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몇 %로 당선될 거냐? 아마 지금 현재로 가게 되면은 뭐 70% 이상으로 당선되면은 역대 민주당 최고 지지를 받는 당대표가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 이낙연 당대표 될 때는 60% 정도 받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구심력을 확보할 것 같고 덧붙여서 당대표뿐만 아니라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에 최소한 4명 이상이 확보되기 때문에 민주당 최고위원회가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대표, 원내대표,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지명직 2명. 그런데 만약에 고민정 의원이 최고위원에 들어간다면 고민정 의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8명이 대부분 친 이재명이기 때문에 민주당은 이재명 당으로 간다. 근데 아까 우리 부대변인 말씀하셨지만 과연 다음 차기 총선, 차기 대선을 위해서 민주당이 어떻게 비전과 정강 정책을 재정립하느냐 네. 이런 문제가 과제고 또 국민 입장에 봤을 때는 이재명 당대표가 되고 난 다음에 1호 아젠다를 뭘로 설정할 거냐 저는 그런 걸 관심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소식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